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1일 JTBC 아침엔을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도 수사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검사 출신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을 포함해 여러 법무법인에 접촉해 수임을 논의 중인 한편 대통령실의 압수수색에도 대비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내란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오늘 새벽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직 수뇌부의 신병을 확보한 건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한강 작가가 한국인 최초, 아시아 여성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푸른 카페트 위에서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메달과 증서를 전달받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어젯밤 구속됐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첫 구속인데 이제 김 전 장관의 유일한 윗선이자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혜원 기자입니다. 법원이 어젯밤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일주일 만으로 내란 사태 관련 첫 구속 사례입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한 법원의 첫 판단이기도 합니다. 김 전 장관은 불법계엄을 사실상 주도한 인물로 지목됩니다.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을 건의하고 계엄 선포 이후엔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을 투입하며 작전을 지휘했다는 의혹을 받습니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을 구속하면서 증거인멸 염려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계엄 해제 이후 휴대전화를 여러 차례 바꾼 정황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김 전 장관을 중요 임무 종사, 즉 내란의 2인자로 봤다는 건 유일한 상급자인 윤 대통령을 우두머리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검찰이 김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윤 대통령을 향한 직접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출국 금지된 상황에서 이른 시일 내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대통령은 재임 중 기소되지 않지만 내란죄는 예외입니다. 내란의 수괴는 혐의가 입증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중 하나로 처벌받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이렇게 수사망이 빠르게 좁혀지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본격적으로 수사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사 출신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포함해 여러 법무법인의 수임을 논의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윤 대통령은 본격 수사 대비에 나섰습니다. 이미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출국이 금지되고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전환됐기 때문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구속으로 시시각각 수사망이 좁혀지면서 다음 순서는 대통령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을 개인 자격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들을 변호했던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 출신 최지우 변호사와도 최근 접촉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두세 군데에 수임을 논의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도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를 중심으로 강제 수사에 대비 중입니다. 민정수석실과 수사기관이 사전에 협의해서 자료를 이미 제출하는 방식일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다만 직전 경호처장인 김 전 국방장관이 직접 연루된 만큼 수사기관이 내부 청사까지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에서 오는 14일 2차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추가 입장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었으나 현재 대통령실의 내부 기능이 사실상 멈춘 상태여서 그럴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경찰이 밤사이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이들은 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죄의 수사권을 강조해온 경찰이 자기 조직의 수장을 체포하는 초강수를 둔 겁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경찰이 현직 경찰청장을 체포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오늘 새벽 4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조 청장 등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출입을 막은 혐의 등으로 고발돼 어제 오후부터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도 경력을 보내 계엄군에 협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긴급 체포는 비상계엄 사태 발생 8일 만에 이뤄졌습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이례적으로 빠른 수사를 벌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경찰청장에 대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자 경찰이 아예 직접 불러 조사한 뒤 긴급 체포까지 하며 주도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그동안 경찰은 내란죄 수사권은 경찰에 있음을 강조해왔습니다.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의 수사 주체로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고 있으며 내란 수사와 관련해 경찰과 검찰, 공수처는 연일 속도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는데 이렇게 여러 수사기관이 충돌하다 오히려 수사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나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2차 탄핵안 표결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1차 표결 땐 집단 퇴장했지만 이번엔 투표에 참여하겠다고 밝힌 의원 지금까지 최소 5명입니다. 일부 의원들은 탄핵안에 공개적으로 찬성하는 등 여당 내 분열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2차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는 점점 늘고 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1차 표결에 불참한 것은 당의 패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표결 들어갈 겁니다. 지난번에 들어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일단 선배님들 의견 존중하긴 했지만 당의 큰 패착이라고. 육선 조경태 의원은 참여는 물론 대통령의 즉시 하야를 주장했습니다. 토요일 날 저는 어쨌든 탄핵의 방식으로라도 정부 정지를 시켜야 된다 그런 입장입니다. 지난 7일 윤 대통령 탄핵 1차 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습니다. 당시 표결에 참여한 의원은 안철수, 김혜지, 김상욱 의원 등 3명에 그쳤습니다. 여기에 배현진, 조경태 의원이 더해지면서 2차 표결에 참여하겠다는 의원은 5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번에 반대표를 던졌던 김상욱 의원은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습니다. 반헌법적 비상계엄에 우리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수의 가치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고 또한 역사에서 반복되어서는 안 되는 그런 큰 절대적 잘못입니다. 탄핵으로 잘못된 건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을 남겨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범야권 192명에 더해 국민의힘에서 8명만 찬성해도 탄핵안은 가결됩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윤 대통령 등의 내란 혐의를 규명할 내란 상설 특검 요구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 22명이 찬성했고 14명은 기권했는데 한동훈 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상설 특검안에 찬성 투표해야 한다고 말해 일주일 전과 달라진 당내 기류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민심을 의식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2차 탄핵안 표결에 어떤 입장을 낼지 관심이 쏠립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국회는 오늘 12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등 정부의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비상계엄에 대한 현안을 질문합니다. 민주당 등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이른바 내란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또 외교통일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도 전체 회의를 열고 상임위별 비상계엄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뉴스, 화제가 될 뉴스를 골라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소셜픽입니다. 어제 국회에선 국방위원회 현안 질의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잠시 회의가 멈춘 시간, 카메라에 한 공군 장성의 행동이 잡혔습니다. 저녁 9시 회의가 열리기 전 한 군인이 회의장으로 들어오더니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 약 6분 동안 국회 방송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도중에 누군가 다가와서 촬영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는데 이후 군인은 곧 자리를 떴습니다. 회의는 1시간 정도 뒤에 다시 시작됐는데요. 비상계엄 사태 이후 고위 장성 50여 명이 모인 긴급 현안 질의 장소에서 적절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으로 게임한 사람이 누굽니까? 당신 정신 있어요? 지금 45년 만에 아무리 정의관이라도 그렇지 45년 만에 물론 개인 휴식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두고 의원이 지적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군복을 입은 장군의 행동엔 아쉬움이 남습니다. 계엄 사태 이후 거리엔 매일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주목받는 시위 도구, K-팝 팬들의 응원봉입니다. 걸그룹 에스파의 노래 위플래시에 맞춰 시민들이 탄핵을 외칩니다. 느닷없이 등장한 응원봉에 시위 현장에선 어느 아이돌을 응원하는 건지 공유하기도 합니다. 어르신들은 자신만의 응원봉을 만들기도 하고요. 국회의원들도 직접 K-팝 응원봉을 들고 나섰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그룹 라이즈의 응원봉을 흔들겠다고 했고 이훈기 의원은 두 딸의 아빠라 당연히 스트레이키즈라며 응원봉을 인증했습니다. 시위장에선 아이돌의 이름과 함께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쓴 스케치북을 든 젊은 여성들도 보입니다. 열렬히 사랑하는 사람을 응원하기 위한 도구와 함께 거리에서 세상을 바꾸겠다는 의미입니다. 로이터는요, K-팝 응원봉에 대해 비폭력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연대의 힘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구글이 양자 컴퓨터에 사용할 새로운 칩 윌로우를 공개했습니다. 10의 25제곱, 그러니까 경보다, 해보다 큰 14년이 걸릴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각 9일, 구글은 이 작은 칩 윌로우가 현존하는 모든 슈퍼컴퓨터를 능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슈퍼컴퓨터 프론티어가 푸는데 10의 25제곱, 14년 걸리는 문제를 단 5분 만에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정말 아득히 많은 숫자입니다. 주렁주렁 매달린 선의 다발은 이 윌로우를 실행시키는 데 필요한 냉각 장치들입니다. 기존의 컴퓨터가 0과 1을 차례대로 저장하는 방식인 비트인 것과 달리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동시에 갖는 큐비트 상태로 저장합니다. 여러 계산을 동시에 더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큐비트는 계산은 빠르지만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구글은 이 오류를 실시간으로 수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걸 활용해 현존하는 컴퓨터가 감당할 수 없는 의학, 배터리 화학, 인공지능 분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JTBC는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에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접 들었습니다. 곽 사령관은 국회에 진입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와서 직접 작전을 지시했다고 폭로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했던 겁니다. 곽 사령관은 도저히 해선 안 될 내용이라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먼저 이휘정 기자입니다. 곽종근 사령관은 계엄군이 이미 국회 안에 진입했던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직접 전화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화폰으로 저한테 직접 전화를 하셨고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은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국회의원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라. 윤 대통령이 당시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앞두고 국회 내부 상황을 파악한 뒤 의결 정족수까지 언급했다는 겁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도 계엄령 선포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와 방첩사를 도와 다 잡아들이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홍 전 차장은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우원식 국회의장을 포함한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김민석, 박찬대, 정청래, 조국, 권순일 전 선관위 위원과 또 한 명의 선관위 위원을 불러주었는데
곽 사령관은 당시엔 이 같은 작전 지시를 이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장 지휘관들하고 논의를 하다가 이거는 될 수도 없고 도저히 해서도 안 될 내용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 현장에 있는 작전 병력이 투입하면 그 인원들은 다 위법한 행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들어가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치게 될 것인데 다만 곽 사령관은 이 같은 사실을 뒤늦게 털어놓은 이유에 대해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 사안이 어떤 의미고 얼마나 큰 사안인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지금까지 차마 말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비상계엄이 내려진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당시 국회 상황과 관련해 어떻게 보고를 받고 사항을 파악했는지 향후 수사로 밝혀져야 할 부분입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직접 지시했을 뿐 아니라 계엄하에서도 할 수 없는 불법 행위를 지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해 의원을 끌어내서라도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무력화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게 곽종근 사령관의 증언입니다. 현장에선 무기는 쓰지 말자고 건의했고 임무는 중단됐습니다. 군인들의 증언들을 엮어 유선희 기자가 당시 상황을 재구성했습니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707 특임단장에게 국회 봉쇄 지시를 내렸다고 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 유리창을 깨고 들어간 게 바로 이때입니다. 열려있는 창문이 있는지 열린 문이 있는지 다 하나씩 확인했는데 모든 창문이 다 잠겨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창문을 만져보다가 도저히 안 돼서 안 되겠다 깨자 해서 제가 지시해서 창문 깨고 들어갔고 이때까지만 해도 계엄군의 임무는 국회 본회의장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국회 보좌진들의 저항에 정문 봉쇄를 실패했고 윤 대통령으로부터 2차 전화가 걸려온 건 이때였다고 했습니다. 의결 정족수가 차지 않는 것 같다. 들어가는 문을 빨리 부시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서 데리고 나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곽 사령관이 윤 대통령의 지시를 검토하고 있을 때 김현태 707 특임단장은 자신이 무기는 쓰지 말자고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더 이상 무리수 드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무리수라는 건 사실 무기 사용인데 건의를 드렸고 이후 곽 사령관은 임무 중단 지시를 내렸습니다. 불가하다 안 된다 중지해라. 현위치에서 더 이상 움직이지 말고 이동하는 것만 확인하고 통제하고 해라. 라고 해서 작전 중지 지시를 이렇게 내렸던 겁니다. 이때 윤 대통령의 전화 지시를 따랐다면 계엄 해제 요구안은 가결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곽종근 특전사령관은 12월 1일 계엄 계획을 미리 알고 있었다. 계엄 관계자들이 말을 맞췄다고 증언했다고도 했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계엄 당일 국군 방첩사령부가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인력을 요청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1979년 12.6 계엄 당시에 경찰을 파견받아 수사권을 휘둘렀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당시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와 꼭 닮았습니다. 최연수 기자입니다. 계엄 선포 직후 방첩사는 경찰청에 주요 정치인들의 위치를 추적해달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방첩사령관이 위치 추적을 이렇게 요청을 했죠. 예, 이재명 대표 그리고 위원장님도 있었던 것 같고 하여튼 뭐 그 정도. 방첩사의 요구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공개 회의에서 방첩사가 수사 인력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체포한 국회의원 등을 조사하는 역할도 경찰에 맡기려 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 수사 인력 등을 파견받아 무소불위의 수사권을 휘둘렀던 1979년 10월 26일 계엄사 합동수사본부 모델을 꾀했다는 의심이 나옵니다. 당시 합동수사본부장은 전두환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에 있던 우종수 본부장이 내가 서울에 도착하기 전까지 방첩사 요청에 응하지 말라고 하며 파견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방첩사가 경찰청 국수본과 지난 6월 업무 협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국가 내란과 비상계엄에 대비해서 협력할 체제를 갖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사실입니다. 방첩사가 이때부터 계엄을 미리 준비했는지도 앞으로 수사를 통해 확인돼야 할 부분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한강 작가가 한국인으로 아시아 여성으로도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스웨덴 한림원은 시상에 앞서 작가 한강의 작품 세계를 소개했습니다. 한강의 세계에서 사람들은 상처 입고 무너지지만 충분한 힘을 갖고 또 결코 잊지 않고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사라지지 않으며 그 무엇도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와 또 나약한 시간에 우리들을 축하를 받는 한강이 되려 위로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최승기 기자입니다. Dear Hangang, on behalf of the Swedish Academy, it is my privilege to convey to you our warmest congratulations. 검은 드레스 차림의 한강 작가가 파란 카펫이 깔린 무대로 나서고 스웨덴 국왕이 한강 작가에게 노벨상 메달과 증서를 전달합니다. 순간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칩니다. 1901년 노벨문학상 시상 이래 처음 무대에 오른 한국인 작가입니다. 수상에 앞서 스웨덴 한림원의 종신위원인 소설가 엘렌 마트손이 한강 작가의 작품과 수상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는 한강 작가의 작품이 매혹적일 만큼 부드러운 목소리로 잔인함과 상실을 말한다면서도 결국은 진실을 추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강의 작품 속 인물들은 상처받고 취약하지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지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언가를 잊으려고 하는 것은 목표가 아니며 가능하지도 않다,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사적 비극에 맞선 작품을 통해 전 세계의 공감을 이끌어낸 한강 작가. 그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시민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I've read about her now, not earlier, but I have an interest in the story she tells about South Korea. 수상식 직후 스톡홀름 시청에서 열린 만찬에 참가한 한강 작가는 소감을 밝혔습니다. 한강 작가는 어린 시절 기억을 되뇌며 글을 읽고 써온 시간을 돌아보며 경의의 순간을 반복해 되새긴다고 말했습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JTBC 최승기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관광 명소인 말리부 해변에 대형 산불이 발생해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캘리포니아 소방당국은 산불이 축구장 면적 800여 개에 달하는 9제곱킬로미터를 태우면서 2천여 가구 주민들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불이 주택과 대학 캠퍼스로 빠르게 번지고 있는 가운데 소방당국은 현재 1000여 명의 인력이 투입됐지만 최대 시속 65km의 강풍이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도 낮 동안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이 7도, 광주 9도, 부산 12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안은 오늘 비나 눈이 내리면서 건조경보가 해제돼 산불 위험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다만 강원 산간에는 최고 10cm의 많은 눈이 예상돼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JTBC 아침 N을 마칩니다. 내일도 7시 반에 아침을 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